오늘 대화의 시작은 바로 미국이 한국을 향해 내뱉은 공개적 위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반복되어 온 이야기죠.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내라. 동맹이라면 그 대가를 지불하라. 마치 전통시장에서 값을 올려치듯 협상을 시작하는 방식인데 이건 20세기식 계산법입니다. 문제는 21세기의 힘은 단순한 현금 지불 능력이 아니라 산업과 공급망이라는 사실이에요.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이 제조업으로 회복한 기억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한국은 제조기술의 힘으로 협상 테이블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입장도 이해하려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군사력과 안보를 가장 큰 협상 카드로 봅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상호의존이라는 현실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 우산을 제공한다면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경제적 우산을 미국에 제공하고 있어요. 양쪽 다 없으면 불안정해집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기차, 인공지능 산업 모두 한국의 공급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반전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안보 명분을 앞세워 협상력을 강화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 순간 한국의 산업적 카드가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공급망의 스위치를 쥐고 있는 쪽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워싱턴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도체 납품이 단 일주일 늦어져도 실리콘밸리의 클라우드 기업들은 투자자 신뢰를 잃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삐끗하면 테슬라 같은 기업조차 생산 차질로 주가가 요동치죠. 안보의 비용을 올려받으려던 트럼프의 계산이 결국 미국 경제 자체의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고 배터리 산업도 키우고 있으니 한국 의존도가 줄지 않겠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시간과 숙련입니다. 청취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단순히 장비를 사서 공장을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함률을 낮추고 수율을 안정시키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역시 화학적 안정성과 안전성 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이 당장 수십조 원을 투자해도 한국 기업들이 이미 축적해온 기술 노동 생태계의 깊이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식 압박이 위험한가? 바로 시장 심리 때문입니다. 워싱턴이 주둔비 더 내라 하고 압박을 강하게 할수록 시장은 혹시 공급망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고 반응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다우지수나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기술 기업들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트럼프의 협상술이 오히려 미국 내부의 경제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굳이 강경 발언을 하지 않아도 시장이 스스로 압박의 부메랑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국과 일본을 잠시 비교해 봅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생산 능력을 자랑하지만 신뢰성 품질 특허 장벽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쉽게 의존하지 못합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는 중국산 메모리를 쓰는 순간 보안 제재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일본은 소재 장비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완제품 메모리와 배터리의 대규모 양산 속도에서는 한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대체제라는 말은 공허한 위로일 뿐이고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공급자는 한국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의 신경망을 살펴봅시다. 20세기에는 석유가 산업의 심장이었다면 21세기에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모든 시스템의 스위치가 되었습니다. 반도체는 기업과 계산을 동시에 담당하는 두뇌이고 배터리는 모든 이동식 기기의 혈액이죠. 서버에서 데이터가 흐르고 전기차가 달리며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까지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한국이 쥐고 있는 칩과 배터리 없이는 멈춰 서게 됩니다. 청취자분들이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기억하신다면 지금은 칩 쇼크와 배터리 쇼크가 세계 경제를 좌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단순한 전자부품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곡물이라고 불립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과 달러 패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서버 DRAM과 고성능 NAND,
그리고 인공지능용 HBM이 없으면 실리콘밸리의 성장 엔진은 멈추고 맙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테슬라든 GM이든 미국 내 자동차 산업 전체가 멈춰서게 되죠. 그러니 워싱턴이 아무리 방위비 문제를 들먹여도 실제 미국 경제의 생명선은 한국의 공급망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과 숙련도입니다. 미국이 최근 대규모로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고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장은 돈으로 세울 수 있어도 수율 안정화와 공정 노하우는 돈으로 단기간에 살 수 없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공장 하나 제대로 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한국이 가진 건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경험의 자본이에요. 중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더 분명합니다. 중국은 양적인 규모에서는 엄청나지만 글로벌 신뢰성이나 기술 장벽, 미국의 제재 리스크 때문에 결코 미국의 대체 공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소재와 장비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완제품 메모리와 대형 배터리의 대규모 양산 능력에서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결국 미국이 당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한국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워싱턴이 아무리 큰 소리쳐도 대체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압박은 오히려 자승자박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글로벌 고객과의 신뢰 계약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서버 기업들과는 장기 로드맵을 공유하고 전기차 업체들과는 품질 데이터와 안전 프로토콜까지 맞춰가며 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생태계는 갑자기 돈을 쏟아부어도 구축되지 않습니다. 워싱턴이 한국을 압박할수록 미국 기업 내부에서는 오히려 정치가 아니라 계약으로 이야기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전원 스위치의 본질입니다.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듯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가 공급돼야 미국의 경제도 돌아갑니다. 만약 한국이 납기를 단 일주일만 늦춘다 해도 실리콘밸리와 디트로이트는 타격을 입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익숙한 과거의 전력 정전 사태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전기가 끊기면 공장이 멈추듯 칩과 배터리가 끊기면 미국 경제는 정지합니다. 스위치를 쥔 손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트럼프식 압박은 겉으로는 효과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주둔비를 더 내라, 안보 우산의 값을 치르라, 이런 구호는 미국 국내 정치에서는 박수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국제경제의 언어로 바꾸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워싱턴이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투자자와 시장은 즉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혹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삐걱대면 서버용 메모리,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칩 공급이 지연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싹 트는 순간 주가가 흔들리고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수십억 달러가 증발합니다. 위협이 협상력이 아니라 시장 리스크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워싱턴이 압박 카드를 완전히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군사와 안보라는 확실한 무기를 쥐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군사 논리가 아니라 공급망 논리로 움직입니다.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실 1997년 IMF 때도 정치는 혼란스러워도 기업 현장의 납기와 생산은 경제의 성패를 갈랐습니다. 지금 미국이 직면한 상황도 같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구호가 커도 납기 지연 한 번이면 실리콘밸리 전체가 흔들립니다. 워싱턴의 협상술은 내부 지지층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외부 시장에는 곧바로 불안 신호로 번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대체제의 부재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이 말 안 들으면 중국에서 사오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중국산 메모리는 아직도 수율과 신뢰성이 낮고 무엇보다 미국이 들어 대중 제재 프레임과 충돌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보안 리스크를 감수하고 중국 칩을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2019년 수출 규제에서 이미 드러났듯 일본은 소재 장비에는 강점이 있어도 대규모 양산의 속도와 유연성에서는 한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결국 미국의 협상 대상은 한국 하나뿐이고 이 구조가 미국의 약점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워싱턴이 내놓는 위협은 사실상 자기 모순이 됩니다. 강하게 요구하면 할수록 미국 내부의 산업계와 금융시장은 이건 우리 경제를 흔드는 불안 요소라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특히 실리콘밸리와 디트로이트의 CEO들은 백악관의 발언을 두려움으로 듣습니다. 서버칩 한 주기의 지연이 곧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배터리 공급의 삐걱거림이 신형 EV 출시의 연기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주가 폭락, 투자자 불안, 나아가 대선의 정치 프레임에까지 연결됩니다. 트럼프의 위협이 결국 트럼프 자신을 옥죄는 모순의 고리인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비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지만 여전히 첨단 반도체와 고성능 배터리 분야에서는 추격자일 뿐입니다. 일본은 정밀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속도전에서는 뒤처집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30년간 위기 때마다 공급망을 복원하고 기술을 내재화하며 글로벌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 차이가 워싱턴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돈 더 내라 하고 외치지만 속으로는 공급망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고 전전긍긍하는 거죠. 위협이 리스크로 바뀌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공개적으로 맞불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납기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압박이 됩니다. 청취자분들이 농사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물기를 조금만 늦춰도 논 전체의 작황이 바뀌는 것처럼 한국이 공급의 물기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경제는 곧장 영향을 받습니다. 그 작은 조정이 시장에는 큰 파도로 번져 워싱턴이 던진 위협을 그대로 되돌려주게 되는 거죠. 한국이 가진 힘은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략 자산입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는 겉으로 보기엔 철과 유리로 지어진 건물일 뿐이지만 사실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내부에는 수만 개의 공정 파라미터가 맞물려 있고 작은 변수 하나가 수율 전체를 흔듭니다. 청취자분들이 예전에 자동차 공장이나 조선소를 직접 보셨다면 그 복잡한 공정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 라인은 그보다 훨씬 더 정밀합니다. 이 라인을 24시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숙련의 산물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단순히 공장 보유국이 아니라 인적 자본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를 도입하는 건 돈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장비를 완벽하게 튜닝하고 결함률을 최소화하며 장비 간 조화를 맞추는 건 오직 숙련된 기술자들의 경험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히 교본이나 매뉴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수년간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해야 얻을 수 있는 지식이죠. 미국이 수십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도 한국처럼 효율적으로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배터리를 단순한 전지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화학, 금속, 전기, IT 기술이 모두 결합된 종합 예술입니다. 셀, 모듈, 팩으로 이어지는 단계마다 안전성 검증과 열 관리, 수명 예측이 필요한데 이 모든 걸 동시에 관리하는 능력은 한국 기업들이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자산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 리스크라는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화 공정을 가진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중국 배터리는 싸지만 안정성이 부족하고 일본 배터리는 신뢰성이 높지만 대량 양산 속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은 한국 배터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장기 계약입니다. 반도체든 배터리든 글로벌 톱티어 고객들과는 단순히 가격만 정하는 게 아닙니다. 5년, 10년 단위의 로드맵을 공유하고 품질 데이터와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신뢰와 동맹의 증거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을 쉽게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계약 구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 대신 중국과 계약하려고 한다면 신뢰성 정치 리스크 때문에 결국 계약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일본과의 계약은 안정적일 수 있지만 공급 속도에서 뒤처져서 대형 프로젝트에는 맞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만이 가장 안정적인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미국이 자국 내 공장을 지으면 한국의 레버리지가 약해지지 않겠는가?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레시피의 주권에 있습니다. 공장은 단순한 생산지일 뿐, 레시피를 통제하고 품질을 최종 보증하는 지휘부는 한국에 남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재료와 같은 주방을 갖추더라도 셰프가 다르면 요리의 맛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공장을 짓더라도 그 주방의 셰프는 여전히 한국 기술자들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미국의 위협과 한국의 전략 자산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이 어떤 전술로 대응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기보다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을 선호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걸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강경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뒤에서는 신속하게 소재 국산화를 추진했고 불과 2년 만에 의존도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전술입니다. 공개적으로 시끄럽게 싸우는 대신 산업과 기술로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이죠. 맞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조용히 대응하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이 공개적으로 방위비를 언급하고 베이징이 거대한 투자를 자랑할 때 서울은 너무 점잖게만 대응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조용함이 곧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은 정치적 발언보다 실질적 납기와 물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큰 소리 대신 실제 물량 배분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순간 미국 기업들은 단번에 그 메시지를 이해합니다. 공개 발언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어떤 방식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일까요? 첫째, 우선순위 조정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고객에게 항상 모든 계약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와 그렇지 않은 파트너를 구분하죠. 만약 워싱턴이 압박을 지나치게 높이면 한국은 굳이 대립각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히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면 됩니다. 예컨대 유럽의 주요 IT 기업이나 동남아 신규 전기차 업체의 공급을 조금 더 빨리 해주고 미국 기업에는 일정 부분 신중하게 배분하는 식이죠. 계약 위반은 아니지만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둘째는 정보의 힘입니다. 서울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론, 산업보고서 혹은 국제포럼을 통해 은근히 신호를 흘립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최우선시한다.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이런 문장을 미국 투자자들은 곧바로 해석합니다. 혹시 한국이 미국보다 다른 시장을 우선시하는 건가? 라는 불안이 생기는 거죠. 시장은 소문에 반응하고 워싱턴은 이 불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연합 외교입니다. 서울은 단독으로 맞서기보다 다른 파트너와 손을 잡습니다. 최근 유럽, 동남아, 인도와의 협력 확대가 좋은 사례죠.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 한국은 곧장 다른 시장과 협력을 강화해 대체 고객군을 확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은 우리가 독점 고객이 아니다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 순간 협상 태도는 달라집니다. 워싱턴의 압박은 오히려 스스로 힘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서울의 침묵 전략입니다. 청취자분들은 아마 외교 역사에서 묵묵부답이 오히려 강력한 메시지가 될 때가 많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한국이 직접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표정 관리만 하는 동안 미국 내부에서는 불안이 증폭됩니다. 한국이 왜 조용하지? 혹시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스스로를 압박하는 거죠. 조용함은 때로 가장 큰 협상 카드가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협상 테이블로 옮겨봅시다. 미국이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안보 우산을 지켜주니 더 많은 돈을 내라. 반대로 한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들의 경제를 지켜주는 건 우리의 반도체와 배터리다.
결국 안보와 통상의 교환이 협상의 본질이 됩니다. 과거 냉전 시기에는 군사력이 모든 것을 좌우했지만 지금은 산업 자산이 군사 못지않게 전략적 카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부의 균열이 드러납니다. 펜타곤은 여전히 방위비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리콘밸리와 월가는 공급망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는 목소리를 냅니다. 청취자분들께 익숙한 1980년대 미1 무역마찰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압박했지만 결국 미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서 전략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한국과 미국 관계도 비슷합니다. 안보의 언어와 산업의 언어가 협상 테이블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술은 명확합니다. 안보는 함께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공급망도 함께 지켜야 한다. 이 논리를 내세우면 워싱턴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칩과 배터리 없이는 미국의 전략산업 AI, 클라우드, 전기차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더 내라는 압박이 아니라 맞교환의 구조로 협상이 재편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결국 군사동맹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면 한국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다변화된 경제 파트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럽, 인도, 동남아, 심지어 중동까지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나치게 압박하면 한국은 그 물량을 다른 시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강점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신뢰성 부족으로 대체 시장이 제한적이고 일본은 생산 속도가 느려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투자입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에 더 많이 투자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맞교환의 성격을 띱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건 단순히 양보가 아니라 미국 경제와 정치에 인질 카드를 씹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장이 들어서면 수만 개의 미국인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할수록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내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협상의 역설이죠. 결국 협상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워싱턴은 안보의 언어로, 서울은 산업의 언어로 협상합니다. 두 언어는 처음엔 충돌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도 산업의 언어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보의 압박이 경제적 자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균열을 영리하게 활용해 공평한 교환이라는 새로운 룰을 만들어냅니다. 청취자분들께 익숙한 조선시대 외교 방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명과 청이 군사적 힘을 내세울 때 조선은 조공과 무역을 동시에 활용해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전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군사적 의존을 인정하면서도 산업 자산을 카드로 삼아 균형을 맞추는 것, 이로써 한국은 단순히 방어자가 아니라 협상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주체가 됩니다. 협상이 끝나면 실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한국이 선택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무력 대응이 아니라 경제적 반격입니다. 게다가 이 반격은 요란하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절약과 효율성으로 경제를 되살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지금도 한국은 소리보다는 실질로 대응하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한국의 반격은 총칼이 아니라 계약서와 납기, 그리고 기술 우선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군사동맹이라는 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의 반격은 공격이라기보다 정밀한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납품 순서를 조정하거나 신규 기술을 적용한 칩의 공급을 다른 파트너에게 먼저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협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대립하지도 않지만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게 조용한 반격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 우선권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차세대 기술 HBM, 첨단 패키징 같은 분야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신기술을 먼저 내놓고 특정 고객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미국 기업은 시장에서 한 발 늦게 출발하게 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단 몇 개월만 뒤처져도 시장 판도가 바뀌는 것은 이미 수많은 사례가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산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속도가 생명인데 만약 한국 기업이 신형 배터리의 공급을 유럽이나 인도 기업에 우선한다면 미국 기업의 신차 출시 일정은 곧바로 흔들립니다. 과거 자동차 산업에서 기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뒤처진 기업들이 결국 시장을 잃었던 것처럼 지금은 배터리 분야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결정 하나가 세계 자동차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반격은 물량 배분만이 아닙니다. 투자 카드 역시 강력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세운 반도체 팹과 기가 팩토리에는 수많은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신규 투자 속도를 늦추거나 다른 지역에 집중한다면 미국 정치 지도자들은 곧바로 압박을 느낍니다. 자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그들의 치명적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도 이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압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본질은 정치보다 냉정합니다. 미국이 지나치게 압박하면 투자자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우려하며 미국 기업의 주가를 할인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오히려 안정적인 파트너로 평가받습니다. 즉, 한국의 조용한 반격은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긍정적 프리미엄으로 작용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중국은 보복을 요란하게 선언하지만 신뢰를 잃었고 일본은 한국을 압박하려다 오히려 소재 자립화를 촉발시켜 스스로 불리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소리 없는 움직임으로 실질적 효과를 냅니다. 계약은 지키면서도 우선순위 투자 기술 배분을 통해 상대를 압박합니다. 이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방식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짜 무기입니다. 결국 한국의 반격은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그 안은 단호합니다. 공개적 충돌 대신 경제적 조정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국제 협상에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주체로 올라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주는 조용한 반격의 실체입니다. 워싱턴 안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균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 목소리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크게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안보파입니다. 이들은 펜타곤과 군사전략가들로 동맹의 본질은 군사라는 오래된 논리를 내세우며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합니다. 다른 하나는 산업파입니다. 실리콘밸리와 월가, 그리고 일부 상무부 관료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들은 한국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결국 미국 경제가 더 큰 손실을 입는다는 현실적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이런 갈등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미-일 무역 마찰 당시에도 국방부는 일본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했지만 월가는 일본 자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파는 한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산업파는 반대로 목소리를 낮추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워싱턴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와 디트로이트의 직격탄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식 협상법은 안보파의 언어를 강화합니다. 우리가 지켜주니 돈을 더 내라. 그러나 이 언어는 산업파에게는 독이 됩니다. 이미 여러 미국 기업 CEO들이 비공식적으로 불만을 터뜨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마찰이 커지면 결국 우리 사업 계획이 틀어진다. 워싱턴 내부에서 이런 잡음이 커질수록 백악관의 압박 전략은 힘을 잃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내부의 균열이 이미 스스로 갈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조용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산업파는 한국 편에 서게 됩니다. 이때 안보파와 산업파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협상력은 자동으로 한국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과 비교하면 이 차이가 더욱 분명합니다. 중국은 워싱턴 내에서 지정학적 위협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산업화조차 중국 의존도를 위험 요소로 간주하죠.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지만 미국이 일본을 향해 강경 압박을 해도 산업적 타격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 증설, 전기차 생산, AI 연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업화는 한국을 반드시 지켜야 할 파트너로 인식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과연 최종적으로 어느 쪽이 이길까? 저는 산업화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레토릭은 잠시지만 경제적 손실은 즉각적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미국 대통령이 연설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어도 주가가 하루 만에 폭락하거나 전기차 생산 라인이 멈추면 그 정치적 효과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결국 산업의 언어가 안보의 언어를 압도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개적으로 안보 논리에 맞서지 않고 산업의 안정성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수록 워싱턴 내부의 산업화는 한국의 침묵 동맹군이 됩니다. 즉, 한국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미국 내부의 균열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워싱턴의 내부 갈등은 한국의 기회가 됩니다. 안보파가 목소리를 높이면 산업화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이 대립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오히려 강화됩니다. 미국이 압박을 강하게 할수록 그 압박은 스스로의 경제를 흔드는 리스크가 되고 한국은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합니다. 이 균열은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 가장 큰 배경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기업에서 나옵니다. 삼성, SK, 현대 같은 기업들은 단순한 민간 회사가 아니라 이미 국제 정치 무대에서 연성 권력 소프트 파워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 세 분야는 미국 경제의 신경망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워싱턴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 질서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업은 결국 이익을 좇는 집단 아닌가? 국가 외교 카드와 혼동하면 위험하지 않은가? 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한국의 특수성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한국 대기업은 국가와 분리된 독립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 발전 전략과 긴밀히 맞물려 성장해왔습니다. 조선 자동차 전자 배터리 산업 모두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모험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의 성장은 곧 한국의 외교 자산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봅시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은 절대적인 글로벌 리더입니다. 서버와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연구소가 모두 삼성의 메모리에 의존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때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가장 먼저 움직여 로비에 나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삼성과의 공급 계약이 흔들리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공룡들의 사업이 직접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미국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플레이어입니다. SK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서버 DRAM과 첨단 메모리의 또 다른 축이고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분야에서 북미 유럽 기업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공급 계약은 5년, 10년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SK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그것은 곧바로 한국의 외교 자산으로 전환됩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을 향해 강경 발언을 하다가도 자기 지역구에 SK 배터리 공장이 세워져 있음을 떠올리면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중요한 축입니다. 전기차 전환 시대에서 현대차는 단순히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혁신의 선두주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은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미국 자동차 빅3가 전환 속도에서 뒤처지고 있을 때 현대차는 앞서 달리며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수록
역설적으로 미국 소비자는 한국 기업의 전기차를 더 많이 구매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국과 일본을 비교해보죠. 중국 기업들은 규모는 크지만 글로벌 신뢰와 품질에서 여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중국산은 값이 싸지만 화재 안전 문제로 서방 시장에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전자 자동차 강국이었지만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속도전에 실패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기술 속도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잡으며 국제 무대에서 독보적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기업을 단순히 경제 주체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을 국가 외교의 연장선으로 활용합니다. 외국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대동하는 건 단순한 의전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기업들이 국가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대할 때 워싱턴은 단순히 서울과 협상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삼성, SK, 현대와도 동시에 협상하는 셈입니다. 이제 시선을 국제금융시장으로 돌려봅시다. 워싱턴이 한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 압박을 강화하거나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만드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 시장입니다. 반도체 납품 지연 가능성이 언급되면 나스닥에 상장된 빅테크 주식은 곧바로 출렁입니다. 배터리 공급 차질 우려가 나오면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 만에 수십 % 변동하기도 합니다. 한국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시장은 스스로 한국의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해 보여주는 셈이죠. 맞습니다만 시장의 반응이 과장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설마 며칠 지연된다고 그렇게 큰 영향을 받겠는가? 라는 식이죠.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심리의 과학입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미국의 AI, 클라우드, 전기차 산업 전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지연 가능성만으로도 투자자들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여버립니다. 결국 그 불안 비용을 고스란히 치르는 건 미국 기업들입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반응도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유럽과 동남아, 인도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한국을 더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합니다. 미국이 저렇게까지 의존하는 나라라면 우리도 한국과 손잡아야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산 반도체 배터리 계약을 늘리는 유럽 기업들이 늘어났습니다. 워싱턴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의 시장 다변화를 촉진하는 아이러니한 효과를 낳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상황은 다릅니다. 중국은 공급 능력은 크지만 글로벌 시장은 신뢰할 수 없는 리스크라는 꼬리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일본은 안정적이지만 속도가 느려 글로벌 산업의 급격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불확실성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로 부각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환율과 원자재 시장의 반응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원화가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시장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한국의 공급망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반면 달러는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자산 프리미엄이 붙으면서도 동시에 미국 주식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즉,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국제금융 질서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글로벌 연쇄 반응입니다. 한국 반도체 배터리가 흔들리면 단순히 미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유럽의 자동차, 인도의 스마트폰, 동남아의 전자산업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모든 국가들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향해 안정적인 공급을 부탁한다고 손을 내민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 불안은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정리하자면 워싱턴의 압박은 두 가지 결과를 만듭니다. 첫째, 미국 내 금융산업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둘째, 국제사회가 한국을 더 필수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게 한다. 미국은 군사 명분으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시장은 정직하게 반응하며 한국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결국 시장의 불안은 한국에는 힘이 들고 미국에는 부담이 되는 아이러니가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정보 전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워싱턴이 방위비 분담이나 공급망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국제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사 제목 속에서 반복되는 건 한국 반도체와 한국 배터리라는 단어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정보 전쟁의 무대에서는 한국이 불리한 쪽이 아니라 오히려 주도권을 쥐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국제 담론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한국이 어떻게 이미지 전쟁에서 승리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미국 언론이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쓸 때, 동시에 유럽 언론은 미국이 필수 공급망을 흔들고 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 결과 국제 여론은 한국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책임 있는 안정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일본이 2019년 수출 규제를 단행했을 때도 국제 언론의 평가는 한국의 대응이 성숙하다였고, 일본은 오히려 이미지를 잃었습니다. 이 패턴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의 계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적 발언으로 협상력을 높이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그 언어를 곧바로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동맹국조차 압박한다면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 라는 의문이 퍼지게 되죠. 반면 한국이 침묵하거나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면 그 모습은 국제 언론의 책임감 있고 신중한 행위자라는 이미지로 비춰집니다. 결국 말이 많을수록 불리해지는 쪽은 미국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의 기업들이 정보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삼성, SK, 현대는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라 사실상 한국의 브랜드 대사입니다. 글로벌 광고, 국제 박람회, 기술 컨퍼런스에서 이 기업들이 보여주는 혁신 이미지는 곧 한국의 국가 이미지로 확장됩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수록 오히려 세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이끄는 한국을 떠올립니다. 이건 중국이나 일본과 뚜렷이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기술 이미지보다 정치적 검열 이미지가 강하고,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정보 전쟁에서 중요한 건 내러티브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공급망 안정이라는 키워드를 반복하면 국제 언론은 그 프레임을 차용합니다. 반대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을 외쳐도 시장은 경제적 자해라는 키워드로 받아들입니다. 일본은 과거 아시아에서 품질이 나라라는 내러티브를 가졌지만 최근 속도와 혁신에서 뒤처지면서 그 이야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금 새로운 내러티브, 즉 공급망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한국이 안보 혜택을 받는다는 프레임을 강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독자들은 안보의 추상적 개념보다 당장 쓰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을 더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의 메시지는 현실감이 부족하고 한국의 메시지는 일상적 체험과 연결되기에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보 전쟁에서 승자는 말이 요란한 쪽이 아니라 실질을 가진 쪽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실질적 자산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목소리를 높일수록 국제 담론은 오히려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정보 전쟁의 무대에서 한국은 이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은 한국을 압박하는 쪽에 무게를 두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미국 내부에서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환점이 찾아오는 것이죠. 방위비 분담을 올려서 얻는 이익과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비교해보면 손익계산서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안보 명분으로 몇십억 달러를 더 얻는다 해도 실리콘밸리 기업의 주가 폭락이나 EV 생산 지연으로 잃는 돈은 그 몇 배에 달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건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이미 팬데믹 때 경험했듯
작은 부품 하나가 끊기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이 교훈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압박하다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좀 더 유연하게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계산의 시작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전환점이 단순한 경제적 계산을 넘어 정치적 계산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면 국내 지지층은 잠시 환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애플, 구글, GM 같은 대기업에서 생산 차질 소식이 들려오면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섭니다. 결국 정치적 득실에서도 압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워싱턴이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보죠. 중국은 제재와 보복을 일삼다가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크게 잃었습니다. 일본은 2019년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했다가 오히려 한국이 소재 자립화를 이뤄내며 역풍을 맞았습니다. 워싱턴도 이 두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다가 되려 손해를 본다면 결국 자신들도 중국과 일본이 밟았던 실수를 반복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계산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완전히 물러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안보 명분을 내세우고 협상에서 최대치를 요구하려 들겠죠. 그러나 한국은 이미 카드가 많습니다. 공급망 안정, 투자 카드, 글로벌 다변화 이 세 가지가 워싱턴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옵니다. 결국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은 공평한 교환이지 일방적 강요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역사적 전환점과 비교하고 싶습니다. 1970년대 미국이 근본이제를 포기하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전환했을 때 세계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유사합니다. 미국은 군사 패권만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한국은 산업 자산을 무기로 새로운 협상 질서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국면의 진짜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워싱턴의 재계산은 한국의 승리 선언이 아니라 현실의 인정입니다. 군사 명분보다 산업 자산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고 미국은 그 질서 속에서 한국을 필수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새로운 균형점, 즉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이후 협상 테이블에 앉은 워싱턴과 서울은 서로 다른 계산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안보의 대가를 강조했지만 한국은 공급망 안정이라는 더 큰 가치를 교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견은 좁혀지고 타협이라는 이름의 합의가 등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윈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국이 산업적 우위를 활용해 협상의 규칙을 바꿔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라면 이런 협상은 금액 중심으로 끝났을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몇 올린다 정도가 합의의 핵심이었죠.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투자 기술 공급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새로운 반도체 팹과 배터리 기가팩토리를 세우는 대신 미국은 세제 혜택, 인허가 지원, 그리고 장기 수요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즉, 한국이 가진 기술 노하우를 지렛대로 미국의 제도적 양보를 끌어낸 셈입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투자 일치라는 성과를 얻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들이 기술 주권을 더욱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땅에 세워진 공장이라도 설계 공정 레시피는 한국 본사가 쥐고 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손해는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기술의 심장은 여전히 서울과 평택, 울산에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 기업의 기술적 의존을 더 깊게 인정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욱 극명합니다. 중국은 거대한 생산 능력을 앞세우지만 미국이 신뢰하지 못합니다. 정치적 리스크와 제재 가능성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소재 정밀 장비 강국이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속도와 유연성에서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워싱턴이 안정적으로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대상은 한국뿐이었고
이번 타협은 그 사실을 제도적으로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제 이미지 효과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상대로 강경하게 요구하다가 결국 타협으로 물러선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체면을 위해 상호 합의라고 포장했지만 국제 언론은 이를 한국이 공급망이라는 무기를 활용해 미국을 굴복시켰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유럽 언론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산업 패권국으로 부상했다는 논평이 잇따랐습니다. 이는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의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자국 내 생산 능력을 키우려 한다 해도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는 10년, 2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은 여전히 한국 기술에 의존해야 하고, 따라서 이번 합의 구조는 단기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은 투자 공급망을 지렛대로 삼아 더 많은 카드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함의도 큽니다. 미국 대통령이 처음에는 강경 발언을 했지만 결국 한국과 협력적 합의로 돌아서는 모습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는 안정이 우선이라는 신호를 주고 국제사회에는 한국이 협상에서 밀리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이 결과는 앞으로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도 참고 사례로 남을 겁니다. 이번 합의가 단순히 한 차례 외교 이벤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장기적 효과입니다. 워싱턴이 압박을 시도하다가 결국 재계산을 통해 한국과 타협한 사건은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방위비 몇십억 달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위치에 앉을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계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사실상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안보의 수혜자로서 군사동맹에 의존하는 약자의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산업 패권국이자 공급망의 수호자라는 이미지가 전 세계에 자리 잡았습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군사적 파트너로 보지 않고 첨단 기술과 산업의 균형추를 쥔 핵심 국가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 변화는 단순한 외교 이미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 구조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그들은 한국을 단순히 제조기지가 아니라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공급자로 본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 반도체 배터리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들이 늘고 있고 유럽과 중동의 국부 펀드도 한국 산업에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흐름이 곧 힘이라면 이건 한국의 장기적 우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둘째, 동맹국 간 협상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동맹국이 받아들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한국은 조건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국가로 격상되었습니다. 워싱턴은 이제 한국을 단순히 돈을 더 내라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공급망을 지켜야 할 파트너로 대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외교학적으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동맹 내 권력 균형이 재편된 겁니다. 셋째, 산업과 안보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전략 자산이 등장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이제 단순한 경제 품목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됩니다.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군사 장비와 전략 무기 생산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배터리 역시 군사용 드론과 차세대 장비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즉, 한국의 산업이 곧 미국의 안보 자산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 구조는 한국의 협상력을 장기적으로 보장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장기적 효과가 도미노처럼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조차 한국 없이는 불안하다면 우리도 한국과 손잡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계약을 늘렸고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기업들도 한국 반도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한국의 시장을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넓히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보죠.
중국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나라입니다. 기술력은 올라왔지만 정치적 리스크와 제재 위험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일본은 한때 아시아 기술 강국이었지만 반도체 배터리에서 속도와 혁신에서 한국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정성과 신뢰, 속도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이번 합의는 이 사실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긴 협상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교훈은 분명합니다. 산업 자산이 곧 안보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핵심 산업을 쥐고 있었기에 워싱턴의 압박은 협상 테이블에서 스스로 무력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력이 패권의 전부였지만 지금은 칩 하나, 배터리 셀 하나가 국가의 전략을 규정합니다. 한국이 이 현실을 누구보다 먼저 체감하고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린 것이 오늘의 성과로 이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교훈과 함께 경고도 존재합니다. 산업 패권 시대에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 인재 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국이 현재의 성과에 안주한다면 중국의 추격이나 미국의 자립 시도에 밀려날 위험이 있습니다. 산업 패권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편되는 전쟁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역사적 사례를 떠올립니다. 20세기 초 영국이 해군 패권을 쥐고 있었지만 결국 미국이 산업력으로 앞서며 세계 패권이 이동했습니다. 단순히 군함 숫자가 아니라 철강, 석유, 전기 같은 산업 기반이 승부를 갈랐던 것이죠. 지금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한국이 산업 패권을 지키려면 단순히 현재 시장 점유율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차세대 기술 양자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AI 칩들 선도해야 합니다. 경고의 또 다른 측면은 동맹 관리입니다. 한국이 산업 패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동맹을 무시하거나 고립적으로 가면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브뤼셀, 뉴델리와의 관계는 산업과 안보를 함께 엮어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강화하는 자산으로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산업 패권이 단순한 힘과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영향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가 좋은 반면 교사입니다. 중국은 산업력은 크지만 정치적 불신 때문에 신뢰 자산을 잃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전자와 자동차 패권을 가졌지만 변화하는 기술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해 지금의 위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두 나라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뢰와 혁신, 두 가지를 동시에 유지해야만 장기적으로 패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방위비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 패권이 국제 질서를 재편한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단순한 군사 동맹국이 아니라 산업과 안보를 동시에 지탱하는 핵심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리를 지켜내려면 앞으로 더 큰 책임과 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훈은 분명합니다. 산업이 곧 안보이고 기술이 곧 국가의 힘입니다. 그리고 경고 역시 분명합니다. 지금의 우위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동맹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산업 패권 시대의 주역으로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